네, 이번 시간부터는 공동 소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공동 소유가 뭐냐? 소유는 소유인데 공동을 한다. 자, 일단은 객체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의 대상입니다. 소유권의 대상이죠. 특징이 뭐죠? 독립성이었어요. 독립한 객체여야만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시험은 나오지 않지만 물권의 객체의 물건의 특성에 대해서는 봤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또 하나 독립성에 대해서 봤는데 또 하나 뭐냐면 일물 일권주의 배웠습니다. 하나의 물건의 뭐다?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물권, 지금은 이제 소유니까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에 배타적인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없다고 했죠. 예컨대 하나의 부동산에 양립할 수 없는, 양립하게 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양립할 수 없는 소유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소유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소유권만 있는다. 하나의 물건에는. 근데 공동 소유가 뭐냐면 공동 소유는 하나의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다. 이걸 구별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소유권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공동 소유 개념이 이겁니다. 하나의 소유권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소유권에. 그러니까 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할 수 있는데 소유권은 하는데 이 소유권의 주체가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주체가 여러 명인 것은 일문일권주의와 상관없는 거죠. 소유권은 하는데 그 소유권을 한 명이 갖고 있냐? 그게 단독 소유고 여러 명이 아니면 이제 공동 소유. 근데 공동 소유는 이 여러 명의 소유자의 인적 결합 관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구분된다는 게 강학상 개념입니다. 이 여러 명의 소유자들의 관계, 인적 관계 결합 정도. 그 결합 정도에 따라서 뭘로 구분된다? 공유, 합유, 총유로 구분된다. 인적 결합의 정도냐 그런 걸 알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공유인데 공유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공유란 개념은 이 소유자들 사이에 어떠한 인적 결합 관계가 전혀 없다. 개인주의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공유 지분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공유를 원치 않을 때는 분할 청구권을,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합유와 총유는 인적 결합 관계가 있어요. 공유는 인적 결합 관계가 없어요. 전혀 남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합유나 총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총유는 너무 강해요. 반면에 합유는 중간 정도예요. 공유와 총유의 중간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 합유의 경우는 지분 개념이 있어요. 공유 지분이 있듯이 합유 지분이 있어요. 하지만 공유와 다른 게 뭐냐면 인적 결합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지분을 처분할 수는 있는데 다른 합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 분할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공유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합유에는 분할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들. 총유도 특징이 있지만 주로 공유가 주로 시험에 나오고요. 간혹 가다가 합유, 정말 간혹 가다가 총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핵심은 공유의 포인트를 두는 거고 공유를 열심히 한다. 근데 인적 결합 관계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다? 공유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남남이기 때문에. 자, 이게 공동 소유의 개념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유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소유권에 여러 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 이제 길잡이에서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공부할 때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공유하게 되면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고 인적 결함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소유권에 여러 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겁니다. 이 하나의 소유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피자로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소유권인데 이렇게 나눠 갖는다. 나눠 갖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개념이. 하나의 소유권 중에서 얼마큼을 갖고 있냐가 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분의 기초에서 공유물에 대해 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지분권입니다. 지분의 기초에서 이 지분, 이 하나의 소유권에서 차지하는 이 비율이 갖고 있는 지분의 기초에서 이 공유물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지분권이에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길잡이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교과서에서는 페이지 209쪽인데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가장 액기스, 가장 반드시 기억할 내용들. 물론 이제 209쪽 이하에 나온 내용도 반드시 아셔야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아셔야 할 내용들. 이 내용은 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공유물 전부를,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63조 2문에. 포인트는 공유자는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지분은 전체의 일부를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은 공유물 전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소유권을 전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공유물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이 개념. 와닿지 않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소유권을 양쪽으로 분할해서 일부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의 소유권의 일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에 대해서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그런 관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록 지분을 갖고 있지만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표현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법리가 탄생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문장 자체는 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뭐냐면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한이 있다. 근데 제한은 법조문이 아니라 해석상. 왜냐하면 하나의 소유권이 양쪽으로 분할됐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서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제한이 있다. 이 표현 때문에 공유자 중 1인이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 사용 못하고 혼자서 다 쓰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게냐면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 1인은 자신의 지분 비율을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 그 경우는 다른 사람의 공유자의 지분 비율만큼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논리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이 표현을 가게 되면 전부를 쓰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하는 쟁점이 생기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요게 비록 명문에 민법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내재적으로 당연한 한계가 있다는 거.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의 소유권이 양쪽 분할됐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공유자도 전부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다. 네, 여러분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 표현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표현. 자, 공유물에 대해서는 항상 공유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보전, 처분 변경, 관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미 이런 비슷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죠?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목조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익비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개념이었죠. 근데 공유물의 관리 나와서는 다릅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이 개념들을 다 보셔야 합니다. 먼저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관리. 자, 처분의 변화 변경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공유물을 이용하고 개량하는 행위다.
공유물에 관리하면 이 표현 그 자체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관리와 처분 변경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처분 변경이냐 관리에 따라서 법률상 취급이 다르다는 것 때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는 과반수 변경된다. 즉 전원의 동의 필요가 없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분에는 법률적 처분 생각하시면 되고 변경은 사실적인 생각인데 이 변경과 관련돼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변경에 해당된다. 즉 처분하고 동급인 변경에 처분 변경에 해당된다. 그렇게 했죠.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 변경에 해당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용은 뭐냐? 말 그대로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계량은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요 개념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익이 뭐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어떻게 결정돼요? 관리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전원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반수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반수와 결정해서 협의를 거쳐 공유자 여러 명이면 협의를 거쳐 과반수를 득할 필요가 있겠지만 과반수 지분권자가 존재하면 그 사람이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과반수를 결정하게 되면 모여서 협의를 한 다음에 과반수를 결정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원칙적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 위에도 공유자 중 한 명이 과반수를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 이거 이렇게 상식이 좀 약간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이 표현 과반수 지분자는 단독으로도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과반수가 2분의 1은 과반수다? 아니다. 과반수가 아니다. 반을 넘은 게 아니잖아요. 딱 반이잖아요. 과반수는 반을 넘는 거. 예컨대 뭐 3분의 2, 4분의 3이잖아요.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쓴다? 이 사람을 소수 지분권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과반수가 아니면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가 되면 어떤 표현을 쓴다? 과반수가 되면 과반수 지분권자 이런 표현 씁니다.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소수 지분권자다. 과반수가 안 되면 소수 지분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반수면요.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의 의미가 뭐냐면 관리의 경우에는 공유의 관리의 경우는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협의해서 과반수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우도 해당되지만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관리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 관리 방법이 뭐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겁니다. 이 과반수 정한다는 건 과반수가 아니게 되면 적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반대로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 얘기는 그 관리에 해당되는 행위, 구체적. 대부분 관리 행위 뭐냐면 사용 수익이잖아요.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 수익하는 게 관리잖아요. 예컨대 토지를 공유자 중 한 명이 배타적으로 혼자만 쓰게 하는 것도 관리예요. 과반수 결정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이나 너만 여기 써 나도 쓸 거야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단지 분할인에 관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차트에 요 얘기들 정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 수험생 입장에서 반응을 타인에게 인대케 하는 것. 인대하는 것은 사용수익에 해당되잖아요. 인대는 사용수익이고 이 수익은 관리에 해당된다. 그럼 관리 머릿속에 관리는 어떻게 결정한다?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럼 과반수 결정이면 그 사용수익이 적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임대다 뭐가 해당한다? 사용수익이다. 사용수익은 관리다. 관리는 과반수다. 과반수로 가게 되면 적법하다. 딱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가 관리뿐만 아니라 해지하는 것도 관리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지가 적법하려면 과반수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과반수로 결정 아니면 그 해지는 적법하다 아니다? 적법하지 못하다.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어렵게 나오면 해지를 과반수로 권자가 안 된다. 그럼 이 해지의 효력이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해지가 적법해야만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 계약. 해지가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 계약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지라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끝낸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킨다는 거예요. 종료되는 얘기는 목적물에 반하는 의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해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계속 계약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 기간 중에는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상가 건물 임대차법상 갱신 거절 통지. 갱신 거절 통지는 관리에 사용 수익 관리에 해당된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는 해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요 표현들 정말 암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비교할 게 뭐냐면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관리냐 아니냐 그 문제에 나오는데 관리가 아니라 뭐다?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된다.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려면 과반수권자의 단독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다?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전원 동의가 없으면 건물 건축이 불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관리냐 처분병에 구분한 시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관리의 경우에는 과반수권자의 과반수 필요한 거고 과반수에 의해 따르면 적법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 처분. 처분은 말 그대로 공유물이에요. 매각을 생각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담보권 설정이에요. 처분은 양도하거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겠죠. 아니면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 설정입니다. 뭐예요? 공유물에.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제한물권에는 담보물권과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 있어요. 지금 공유물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처분이다. 공유물의 처분. 공유물의 변경은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 건축만 기억하면 된다. 수험생 입장에서. 이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분 변경은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그 의미는 처분이나 변경 모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64조. 즉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에 배우는 거 뭐죠? 공유물. 물건 자체,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겁니다. 비교할 게 뭐냐면 공유 지분의 처분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 할 때 아마 이게 되게 시험에 많이 공부를 해요. 민법 시간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부동산 그 등기법 시간에도 물건의 처분, 지분의 처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물건 자체를 처분한 거예요. 물질적인 형상을 갖고 있는 그 토지 그 자체, 공유를 처분한 건 이거는 뭐다? 지분. 여러 명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거다.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 개념은 공유물 처분과 공유지분 처분이다. 근데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처분하다.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은 가능하다. 다른 동의자의 동의 없이. 하지만 공유물 자체의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물자 전원 동의 필요한 것은 공유물 처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공유물 처분과 공유 지분 처분을 구별하신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거고 공유물 처분은 전원의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보존행위. 보존행위도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 가치를 보존하거나 가치를 유지해요. 그런데 공유물 자체예요. 공유물에 기억하십시오. 공유물의 가치 보존 내지는 가치 유지다. 공유물 가치 보존 가치 유지인데 공유물이에요.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관리는 과반수였고요. 처분 변경은 전원을 동의했어요.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게 보존이냐 관리냐 처분 변경에 구분하는 실익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이 효력 발생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존행위 이론은 공유자 1인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이 있으면 지분 비율만큼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보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공유물 전분에 대한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비율을 넘어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근거보다 보존행위 때문이다. 왜 이게 보존행위가 나왔냐? 그 취지는 긴급성과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 표현도 잘 긴급성과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다. 긴급성과 다른 공유자 이익이기 때문에 보존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긴급한 일도 아니고 다른 공유자 이익과 무관하다면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험생 입장에서 알 필요는 없겠지만 실무에서 이게 보존행위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이 관념, 이 개념, 취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 보존이냐 가치 유지냐 이게 실무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냐 아니냐는 요 개념과 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이게 과연 보존행위에 해당되는지 이 얘기를 실은 뭐냐면 자신의 비율을 넘어서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벗어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네 것만 할 건지 아니면 남의 것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게 보존행위래요. 왜냐하면 보존행위에 해당돼야만이 자신의 비율을 초과해서 권리 행사해요.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존행위는 뭐에 대한 거죠? 공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공유물 자체가 아니라 공유물의 방해 결과에 따른 사른 손해 공유물 자체와 상관없죠. 공유물이 피해를 입은 결과 손해에 대해서 이득을 얻은 상대로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즉 부당이득 반환은 공유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행위가 아니에요. 단지 이겁니다. 공유자 1인이 배타적으로 혼자서 그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존행위라는 것은 그 공유물 자체에 대한 것인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만 조정한 겁니다. 즉 공유물 가치 보전과 가치 유지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잘 생각하십시오. 부당이득은 이득을 얻는 자가 있고 그러면 손해를 받는 겁니다. 근데 손해라는 게 뭐냐면 공유물 자체의 손해가 아니라 사용수익, 공유물 사용수익을 못한 손해거든요. 공유물 자체가 상관없는 겁니다. 간접적인 거죠.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타적 상태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그 결과 공유자 자신은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만 행사하죠. 네 거에 대해서만 청구를 행사하는 거지 다른 사람까지 네가 대신해서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실익입니다. 마찬가지로 침해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치 보존이 가치 유지와 상관없이 사용 수익권이 침해돼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 보존행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네 거에 대해서만 청구하라는 얘기합니다.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침해를 한 결과를 시정 문제다. 이거는 공유물 자체의 어떤 침해가 아니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방해받은 결과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즉 공유물의 가치 보존 자체의 가치 보존 가치 유지와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 생각을 해주시죠.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생각하면서 공유물 자체의 가치 보존 문제냐 가치 유지의 문제인지를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백날 이렇게 설명하도록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요 핵심 개념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소화를 시키셔야 합니다.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존행위다.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만 행사하지 타인이 손해받은 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지 네가 할 문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분 확인 청구도 보존행위가 확인 아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공유자 지분까지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지분 확인은 하나의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 관계가 공유했을 때 공유자가 다른 사람 지분 확인이 얼만큼 구할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 확인을 구하지 다른 사람은 확인할 이익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 확인 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것만 확인하지 남의 건 네가 신경 쓰지 마.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보존행위에 해당돼야만이 자신의 지분비를 초과해서 남의 것까지도 챙길 수 있다. 그렇게 개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의미가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않느냐 의미가 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이로써 길잡이를 좀 긴 시간 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개념들 정말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만이 공유 파트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내용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드립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걸 아셔야만이 공유 파트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